프랑스와 MBDA가 이 첨단 방공 미사일, 심지어는 벙커버스터까지 우크라이나에게 면허 생산을 오케이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사안입니다. 이렇게 유럽이 강화되고 또한 이란이 정상화됨에 따라서 시진핑과 중국 공산당은 완전히 코너에 몰렸습니다. 오늘 그 같은 이야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AMPT 이거를 이제 요격미사일을 면허 생산을 프랑스가 오케이를 했거든요. 엊그저께 이제 파리에서 의지연합 Coalition of Willing 회의가 열렸죠. 이 회의는 이제 그 유럽의 우크라 지원 체제예요. 여기서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공동 개발한 항공미사일 방어 시스템 AMD, 그러니까 이제 비행기도 잡고 탄도미사일도 잡고 뭐 이런 거죠. SAMPT죠. SAMPT. 여기에 들어가는 요격미사일 아스테르 30 이거를 면허 생산을 오케이 했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그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크라이나에게 장거리 순항미사일 스케일프를 면허 생산을 또 오케이 했어요. 이거는 프랑스와 영국이 공동 개발한 공대지 순항미사일입니다. 영국에서는 이걸 스톰 섀도우라고 불렀죠. 이제까지 우크라이나는 주로 영국이 제공했었어요. 그런데 러시아 영토 안의 좌표를 타격할까 봐 좌표 제한을 했습니다. 타겟 좌표 제한을. 러시아 영토를 공격 못하도록. 그런데 이런 걸 이제 면허 생산을 하게 되면 뭐 아무데나 다 때린다는 거죠. 예, 이게 한 500km 가거든요. 예, 좀 살벌합니다. 뭐 그리고 좀 이게 희대의 망작인데 ASSM 이것도 면허 생산을 오케이 했습니다. 이거가 이제 희대의 망작이라고 하는 이유가 이게 활공폭탄도 아니고 장거리 미사일도 아니에요. 이게 활공폭탄은 자체 추진체가 없잖아요. 그냥 날개 힘으로만 날아가는데 얘는 또 뒤에 저기 그 로켓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사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동 표적을 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얘가 사거리가 70km밖에 안 돼. 아니 못 놈의 미사일이 사거리 70km야. 뭐 헬파이어 10배 정도 사거리밖에 안 되는데 좀 이상하죠. 그래서 이게 좀 쓸모가 없습니다. 비싸기만 하고. 어쨌거나 그것도 이제 면허 생산이 나왔어요. 왜 이렇게 면허 생산했을까? 예, 라팔을 100대를 판매를 했거든요. 지금 우크라이나는 지금 이 라팔을 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이제 유럽에서 돈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우크라이나에. 그러니까 유럽 전투기를 살 수밖에 없죠. 게다가 뭐 그래도 미국 전투기면 유럽에 대해서 좀 개겨볼 수가 있을 텐데 미국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살 만한 전투기가 없어요. F-16을 사면 딱 좋은데 F-16이 하세올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라팔로 가는 거죠. 유럽 돈 유럽 전투기. 예. F-16은 하세올. 그래서 라팔밖에 답이 없어요. 여기서 잠시 세례 탈출 안내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예, 알림, 좋아요, 구독은 머스트입니다. 그리고 좀 여유가 되시면 회원가입 많이 해주시고요. 또 여유가 되시면은 자율구독료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SAMPT는 좀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게 있어요. 이게 유럽판 천궁2거든요. 프랑스, 이탈리아 합작품인데 이게 파편탄도 방식이고요. 주시선 사거리. 그러니까 이게 약간 찐빵같이 펑퍼짐하거든요. 그러니까 위로는 20km 고도까지 가는데 이게 이제 비스듬히 쏘는 수가 있잖아요. 이 비스듬히 쏘는 거리가 얘가 주장은 150km라 그래요. 패트리어트가 한 60km 갑니다. 비스듬히 쏘는 거리가. 천궁이 한 50km 가요. 천궁2가. 최대 요격 고도는 천궁2와 비슷해요. 25km. 예, 패트리어트는 이제 최신형 팩3 MSE는 한 36km까지 올라가고요. 속도는 좀 처지고 기동이 좀 복잡해요. 우리는 기동을 론칭 직후에서도 방향 탁 꺾을 때 측추력기 옆에서 픽 쏴가지고 꺾고 최종 호밍할 때 마지막으로 최종 단계에서도 또 픽픽 쏴가면서 방향 잡아가지고 딱 그 히트킬 하잖아요. 그런데 얘는 픽픽 쏘는 게 최종 단계에서만 쏴요. 그러니까 중간 단계는 또 꼬리 날개로 어떻게 조정해가지고 날아가. 그럼 처음에 얘가 수직 발사를 하거든. 하트론치 수직 발사예요. 수직 핫론치예요. 그러니까 썼으니까 방향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처음에. 그건 또 부스터가 노즐이 방향을 뭐 F-22처럼 노즐이 뒤에서 꽁무니에서 이렇게 쏘냐? 그럼 이쪽으로 가고 이렇게 쏘냐? 그럼 이쪽으로 가고. 좀 복잡해요, 과정이.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 뭐 레이더 탐지 성능들은 다 좋습니다. 한 300km 이상씩들 나와요. 우리도 이제 대한민국 국군의 요구사항이 100km여서 국내용이 레이저 탐지 거리가 100km고 중동은 300km인데 국내용도 전 잘 모르겠어요. 진짜 100km인지 아니면 깎아서 100km라고 엄살피 우리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론치 방식이 좀 특이합니다. 수직 핫 론치예요. 패트리어트는 이렇게 비스듬한 핫 론치죠. 예, 근데 얘는 수직 핫 론치야.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은 그 수직 발사관이요. 그 함정에 쓰는 수직 발사관 같은 걸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무거운 거죠. 이 론칭 시스템이. 우린 콜드 론치고. 이렇게 프랑스가 급발진한 이유는 첫째 이유는 이제 라파엘 큰손이란 말이에요. 100대를 사기로 했으니까. 두 번째는 트럼프한테 쫓긴 거예요. 트럼프가 7월 초에 우크라이나에게 패트리어트 면허 생산 권한을 주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상당히 그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디테일 들어가면 이게 답이 없어. 어디서 면허 생산하는데 그러니까 좀 안전이 보장된 제3국에서 해야지. 근데 안전이 보장된 제3국으로서 이거 생산할 만한 데는 독일밖에 없습니다. 독일의 슈로벤하우젠에 그런 조그만 도시에 이미 그 패트리어트 면허 생산 공장이 있어요. 그럼 거기서 이제 같이 생산해 준다 뭐 이거죠. 초기 단계는. 그럼 이거 우크라이나한테 면허 생산한 거야? 뭔 소리지? 좀 헷갈리죠. 그 다음에 모델이 뭐냐? 팩3 MSE냐? 아닙니다. 구모델이에요. 라이센싱 안 해줍니다. 팩3 MSE는. 그리고 이제 우크라 자체가 그게 뭐 독일이 됐든 폴란드가 됐든 루마니아가 됐든 좀 이렇게 좀 안전이 보장된 곳에 공장을 차리고 우크라 공장을 차리고 이거 생산하는데 한 3, 4년 걸려요. 그러니까 결국 시간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거 기다리면 이게 손자 환갑 기다리는 거라고요. 결국 상징성 발언이에요. 그런데 효과는 좋았죠. 프랑스가 화들짝 놀라서 아스타 요격 미사일에다가 스켈프 순항 미사일 면허 생산 오케이를 딱 때렸으니까 트럼프가 트럼프한 거죠. 트럼프가 이렇게 어떤 움찔하고서 그냥 이 모션을 취해가지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떤 행동을 취하도록 만드는데 아주 도사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 오기 전에 우크라이나의 국산 순항 미사일과 장거리 자폭 드론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거 말고도 한 서너 종류 더 있어요. 뭐 넵튠도 있고 팔리아니치아도 있고 류티도 있고 보베르도 있는데 탄두들이 좀 조금 하죠. 아직 이제 성능이 그렇게 안 가니까. 뭐 우리는 기본이 뭐 300kg, 500kg인데 여기 탄두 보면은 좀 다 작아요. 넵튠이 좀 큰 편이죠. 그런데 넵튠 2를 개발하겠다고 엔비디아와 요번에 결합을 했어요. 최근입니다. 그런데 메피스토 이런 엔비디아의 그 탄두 중에 우리 천룡 탄두처럼 우리 타우루스 탄두처럼 땅땅땅 치고 들어가서 터지는 게 있어요. 벙커버스터 탄두가 있어요. 그거를 우크라이나에게 그 기술을 제공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엔비디아가. 이건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는 일단 벙커를 많이 안 만들어요. 중국이나 북한처럼 막 벙커를 많이 짓는 그런 타입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어디에 쓰는 거야? 이거요? 크리미아 연결하는 케르치 다리 깰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젤렌스키가 그동안 지금 몇 년 동안 독일한테 타우루스 주세요. 타우루스 주세요. 근데 독일이 타우루스는 절대 못 준다라고 선을 그어왔잖아요. 왜 그러냐면 벙커버스터라고 쓰고 케르치대교 파괴라고 읽으시면 돼요. 우크라 전쟁에서는.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일이에요. 엔비디아가 벙커버스터 탄두 기술을 우크라이나한테 제공하기로 한 것. 자, 뭐 판이 살벌해지는 거죠. 예. 근데 이 우크라이나의 국산 순항 미사일 또 장거리 자폭 드론에 좀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여기에 동아시아가 역할을 많이 했어요. 부품에 그 전자랑 관계된 부품, 그 다음에 광학 렌즈, 적외선 센서 이게 다 여기서 갔어요. 배터리 이런 게. 그중에 특히 대만의 역할이 혁혁합니다. 가장 중요한 전자부품 공급국이에요, 대만이. 그러니까 전자부품 및 비행 제어 기판을 공급하고 있고요. 리튬이온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고요. 광학 센서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특히 민감한 부분, 정말 핵심 부품은 일본이 공급을 해요. 일본 렌즈 및 광학 센서 세계 최강 아닙니까? 일본 적외선 센서 이것도 세계 최강급이잖아요. 일본의 광대역 카메라 센서, 이제 우리가 가시광선 대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걸 바로 벗어난 게 근적외선 대역이 있고요. 그거를 많이 벗어난 게 원적외선 대역이 있죠. 그럼 하나의 센서가 가시광선도 받다가 근적외선도 받다가 원적외선도 받다가 하면 뭐 예를 들면은 밤에도 쓰고 뭐 좀 어스름할 때도 쓰고 어스름할 때 딱 근적외선 때리면 낮같이 보이거든요. 밤에는 아주 깜깜한 밤에는 근적외선 때리면 잘 안 보여요. 그때는 원적외선 때려야 보여요. 그 대신에 뭉개져서 보여요. 그 다음에 가시광선으로도 보고 이게 일본이 최고 중에 하나라고요. 이게 일본에서 가요, 이게. 그 다음에 지형대조 비행 관련 모듈, 지형대조를 하려면 이제 이쪽을 향해서 레이저를 쏘거나 뭐 그렇게 해서 계속 고도를 재면서 지형을 판단해서 가잖아요. 그 순항미사일이 낮게 날아갈 때 그런 것들에 관한 핵심 모듈이나 혹은 부품이 다 일본에서 가요.
한국은 요 동아시아의 3국 중에 가장 소극적이지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여기에 관해서 소극적이라 그래서 이재명 정부를 비판할 뜻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북한이란 그 문제를 끼고 있고 지금 그러니까 러시아 푸틴이 지금 죽을 자리에 교수형 받아서 교수대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런데 핵폭탄 버튼 잔뜩 까고 있고 흉악한 무기 기술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부터 한 1년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푸틴 나자빠지고 이 전쟁이 완전히 개탕에 쳐질 때까지는. 그래서 당분간은 좀 소극적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예, 이제 배터리와 정밀 전자부품. 예, 이미 한국에서 좀 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결국 우크라이나는 여기서 아까도 잠깐 보셨지만 엔진 같으면 피스톤 엔진, 그리고 소형 피스톤 엔진 오스트리아제 쓴다고요. 그 다음에 뭐 체코제 엔진 쓰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이제 몸통 만들고 뭐 주로 이런 걸 하고요. 정말 그 핵심적인 것들은 유럽 국가에서 들여오든지 아니면은 동아시아에서 들여와요. 여기서 보면 이제 그 팔리아니치아, 이름 발음도 힘들다. 체코랑 같이 공동 개발했고요. 유럽 자금이 지원됐죠. 리투아니아가 돈 많이 됐을 거예요. 그 다음에 서방 부품들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 보베르 맨 아랫줄 보세요. 그 맨 아랫줄에 제일 오른쪽 칸 상업 위성통신 모뎀, 이게 저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스타링크 같은 거, 스타링크 그 모뎀 이런 걸 이제 등짝에 싣고 가겠죠. 항제밍 안테나 이런 거 서방에서 들여오는 거라고요. 피스톤 엔진 이것도 유럽산이에요. 이건 아마 잘 만드는 데가 독일 회사하고 오스트리아 회사거든요. 독일 회사나 오스트리아 회사가 제공하는 거죠. 소형 피스톤 엔진이요. 비행기 그 드론 같은 데서 쓰는 거. 자,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유럽 국가들의 움직임, 특히 엔비디아 프랑스의 움직임은 이게 무슨 의미냐? 유럽 안보의 유럽화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오너가 미국에서 유럽으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뜻해요. 그리고 유럽 방산이 기지개를 켜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앞으로 유럽 방위의 최일선이며 유럽 방산의 핵심 기지가 될 겁니다. 그럼 그게 우리랑 무슨 관계냐? 미국이 유럽에서 손을 많이 빼도 되죠. 그래서 그 파워가, 그 포스가 어디로 오냐? 제일도련으로 옵니다. 그런데 이것과 똑같은 일이 이제 조만간에 중동에서 펼쳐집니다. 지금 중동에 미군이 한 5만 명 몰려가 있거든요. 이란 전쟁 저거 이제 개탕 쳐진다고요. 이란 정상화된다고. 호르무즈 정상화된다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뭐 뒤에 가서 생색 좀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미 뭐 영국이나 프랑스 다 뒤에 가면 생색 내려고 다 준비하고 있잖아요. 뭐 그럼 뭐 리짜이밍 정권도 뭐 어쩌든 끌려 들어가겠지. 그러면 중동 안보의 세계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호르무즈 뭐 자유항행 관리 체제 이런 게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끼고 중동 아랍 국가도 끼고 한국, 일본도 끼고 뭐 중국도 일단 불러놓고, 중국 참여할지 안 참여할지 모르지만 유럽도 끼고 뭐 미국은 당근 끼고. 자, 이런 일이 벌어지면 미국은 뭘 할 거냐? 기지는 그대로 유지하죠. 유사시에 써야 되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거기 1,000명이 근무하던 기지다. 그럼 50명만 근무하죠. 그러니까 유사시에 쓰려고 침발라 놓기 위해서 아주 소수만 근무하고, 그럼 950명은 어디 갔냐? 예, 제일도련으로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봐야 되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고 모든 힘은 제일도련으로 모이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는 제일도련의 북방 종단이죠. 노던 터미너스죠. 주춧돌이죠, 우리가. 그래서 이 한반도에서부터 제일도련은 규슈를 거쳐서 오키나와 열도 거쳐가지고 대만을 거쳐서 필리핀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선이 저렇게 이어지는 거거든요. 제일도련이. 저기로 모든 힘이 모이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이제 중국의 악몽인데, 중국이 지금 장점이 사라졌습니다. 중국의 장점은 두 개입니다. 하나는 거리고 다른 하나는 결집입니다. 이거는 뭐 군사 사상하는 사람들, 군사 전략 브레인들이 다 하는 얘기입니다. Tyranny of distance, 그러니까 거리의 독재라고 말을 합니다. 미국이 보면 중국은 정말 멀어요. 유럽 전장을 생각해 보세요. F-22 그 연료 탱크 없이 내부 연료만 갖고 꼬박 한 2,000km 조금 더 가다가 픽이잖아. F-35도 그렇잖아. 길지를 않잖아요. 왜 그럴까요? 전장이 짧아요. 유럽에서 페테르부르크까지, 유럽에서 모스크바까지, 유럽에서 저기 콜라반도 무르만스크까지, 거기가 북극 해군 있는 데니까. 러시아는 유럽 전장에서는 우랄산맥 서쪽 러시아만 생각하면 돼요. 우랄산맥 서쪽 러시아, 그게 오리지널 러시아인데 거기와 서유럽은 거리가 굉장히 짧다고요. 그래서 유럽 전장은 이게 엄청 짧기 때문에 중장거리가 필요가 없어요. 심지어는 아시겠지만은 소련군이 이제 그 인해 전술로 밀고 들어오는 거를 무서워해서, 그러니까 야포에 그때는 155mm인가 105mm인가 105mm까지도 그랬을 거, 155mm 이런 데다가 그
좀 저보다 연배 있으시고 포병 출신들은 아실 거야. 그걸 전술핵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포탄 앞에 핵이 들어있다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짧은 거리에서 싸우는 그런 걸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중국은 다르죠. 중국은 기본적으로 뭐 본토에서 말할 것도 없고 하와이에서도 말할 것도 없고 알래스카에서도 말할 것도 없고 일본에서 도쿄 부근에 예를 들어서 뭐 항구 같은 데서 그게 뭔가 요코스카 항구죠. 이런 데서부터 중국까지 얼마냐? 1600, 1700km입니다. 저기 위에 미사와 공군기지에서 중국까지 얼마냐? 베이징까지 혹은 샹하이까지 한 2000km 나올 거예요. 기본이 뭐 거리 자체가 1500, 2000이 나와. 이게 끔찍하죠. 끔찍한 거리예요. 제가 이 그림은 이제 중국의 그 제일 짧은 데에서 그린 거고 핵심적인 뭐 샹하이나 이런 데 베이징을 기준으로 하면은 저기 그 요코스카 항구까지 한 그 1600km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거리가 우리를 보호하는 깡패다 이렇게 생각을 해온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미군이랑 충돌이 나면 미군은 대형을 갖춰서 올 거다 이거지.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1991년 걸프전 또 2003년 이라크전에서요. 기본적으로 미군 체제가 뭐 네트워크전을 한다 그래도 결집을 해서 들어와요. 지금 근데 이란 전쟁은 완전히 퍼져가지고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여있는 놈들을 반접근 지역 거부 A2A대로 조진다. 이게 중국의 핵심 군사 전략이에요. 근데 이 장점이 사라졌다고. 미군의 중장거리 작전 능력이 급 강화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군 F-47 기본적인 게 뭐 6세대군 뭐 7세대군 5세대군 그걸 다 떠나서 내부 연료만으로 한 3,500km는 날아갈걸요. 4,000km F-47이 내부 연료만으로. 그게 핵심적인 요구사항이에요. 6세대 전투기에. 이 서태평양 전구에서는 거리가 짧으면 해볼 도리가 없어.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해군에 지금 미사일 뭘 싣고 올라가고 있어요? F-18에 SM-6 요격미사일 배에서 쏘는 거 그거를 공중발사로 로직을 바꿔서 해군 비행기가 그걸 들고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럼 그걸 공대 공으로 쏘면은 한 200km 이렇게 그 이상 나오고 공대지로도 쏘거든요. 공대지 공대함으로 그러면 400km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400km 바깥에 있는 배 때려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400km 바뀌면 안 보여. 안 보인다고요. 400km, 500km 바뀌면 지구가 둥그러니까 비행기에서도 잘 안 보여요. 그거. 그러면 기회 좌표는 누가 찍어줘? 그리고 미사일이 날아가는 과정에서 지령 유도는 누가 해줘? 위성이 해줘. 공군 바뀌었어. 해군 바뀌었어. 육군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무슨 놈의 헬기가 기본적으로 자기의 그냥 그 연료 탱크 채운 그 연료만으로 사람과 장비를 가득 실었을 때 한 3,000km, 좀 덜 실으면 3,900km를 날아가. 무슨 놈의 헬기가 속도가 시속 500km가 넘어. 그런 헬기를 만들어서 블랙호크를 대체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마당쇠로 쓰겠다는 거 아니야. 기본형으로. 그게 MB-75 샤이엔이에요. 2년 앞당겨서 2028년부터 실전 배치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육군이 땅에서 벌벌 기면서 전투하는 원래 그런 병력인데 병력 성격이 전술 육군이 그냥 평범하게 쏘는 탄도미사일이 500km 가잖아요. 프리즘. 그거 1000km 버전 나오잖아. 육군이 토마호크는 원래 해군이 배에서 쏘거나 잠수함에서 쏘는 미사일이거든요. 지상발사 토마호크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2,300-400km 나가거든요. 육군이 전술 극초음속 미사일 쏘잖아요. 그거 2,500-600km 나가요. 그러니까 육군의 중장거리 타격 능력과 육군의 중장거리 기동력이 급강화되고 있다고요. 그럼 이제 육군 그래, 해군 그래, 공군 그래. 해병도 마찬가지죠. 그냥 막 튀어다니잖아요. 이렇게 섬과 섬으로. 해병의 오스프레이 그게 MB-75의 대형판 아닙니까? 말하자면 헬기 그거 빠르고 멀리 가거든요. 해병대 오스프레이 헬기. 뭐 우주는 더 말할 것도 없죠. HBT-SS 그 벌떼 위성망,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에 요격이 가능한 3차원 좌표 찍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중장거리 작전 능력이 이제 급속 강화되고 있거든요. 미군이 지금. 그 거리가 실종되는 거죠. 거리가. A2AD로 뭐 미사일 쏴봐요. 이번에 보였잖아요. 다 요격해서 다 방어하잖아. 거리 실종, 결집 실종이에요. 결집도 안 해. 분산형 지능적 네트워크 AI 전쟁이야. 그래서 중국 인민해방군의 장점이 없어진 거예요. 거리와 결집, 그러니까 미군의 결집. 그 다음에 미군이 중국 본토를 함부로 노릴 수 없다. 거리가 너무 멀어서. 거리의 장점. 이게 없어진 거예요, 지금. 장점이 없어진 것만 해도 참을 수 있어.
약점이 따따블이에요 지금. 중국 최대의 약점은 뭐냐면 제1돌연 동맹체제와 한미동맹군 이 두 가지입니다. 이 약점이 따따블로 지금 커지고 있다고. 제1돌연 동맹군은 지금 어떤 상태냐.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게 나토 5조라고요. 조약? 그거 뭐 잘난 외교관들이 하는 거 그거 필요 없어. 우리는 여러 나라가 우리 동맹국들이 다 참여하는 연합 AI 킬랩으로 사실상 연합군 되는 거야. 그거 뭐 조약 서명할 것도 없어. 중국 전략은 뭐냐면 미국한테 야 너희 세계대전에서 인류 멸망할래? 아니면 우리가 그냥 살라미로 하나씩 잘라 먹어가는 거 이렇게 국지전으로 제약해서 우리가 올해는 남중국해에 제한해서 살라미, 내년에는 대만 해협에 제한해서 살라미, 내후년에는 동중국해에 제한해서 살라미, 내내후년에는 서해에 제한해서 살라미, 이렇게 살라미로 우리가 떠가는 거 너희가 그냥 봐야지 어떡하겠냐. 안 그럼 너희랑 세계대전 하랴? 해. 우리 세계대전 다음에 제일 살아남는 건 중국인이 제일 많이 살아남어. 이게 중국의 기본적인 전략 프레임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가고 있냐면 이중 모드 전쟁 전략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그게 한국이 됐든 대만이 됐든 일본이 됐든 필리핀이 됐든 영내 동맹국들의 입장에선 결사적 총력전을 하는 거고 미국은 허브 역할을 하면서 지능적 제한전을 하는 거예요. 이거 미국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얄밉다고 할 필요 없어요. 미국이 정색을 하고 덤벼가지고 이게 전면전이 되면 인류 멸망하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중 모드 전쟁 전략이야. 중국이 한국이랑 싸울 때는 죽자사자 한국이 그냥 막 총력전으로 덤비는 거고 거기서 움직이는 미군은 제한전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다고요. 거기다가 이런 입장에서 나토 제5조를 실현시키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한 군데에서 도발당하면 하이난에서 다이렌까지 메가정구 하겠다. 나토는 이미 좀비 상태고요. 여기 진짜 나토야 이제. 나토보다 더 나토스럽지. 둘째는 뭐냐면 한미동맹군이 원래 약점이에요 쟤들이. 그런데 이게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역량이 급발진하니까 이게 뭐 약점 정도가 아니라 심장 위에 놓인 단검이 된 거지. 주한미군은 어제도 말씀드리고 또 전번에도 말씀드리지만 육군 중심이에요. 거의 육군 중심이 아니라 육군에 편중돼 있어요. 28,500명 중에 24,000명이 육군이고 24,000명이 다 전투병력이야. 뭐 행정도 없고 무슨 지역을 전체 컨트롤하는 행정, 교육 이런 거 없잖아. 여기 주한미군 육군이. 독일은 그런 게 절반이 넘어요. 그런데 미 육군의 중장거리 미사일과 기동성 때문에 주한미 육군이 원래는 중국에 대한 인계철선 역할이야. 멍청하게 그냥 치면은 맞고 그냥 견디는 거예요. 그게 인계철선 아니에요. 근데 이게 중장거리 미사일과 기동성이 주어지니까 이게 치명적 파괴력을 가지는 거 아니에요. 프리즘 쏘면은 서해가 중국 배가 못 다니잖아. MV-75 샤이엔 헬기 주한미 육군이 한 400~500대 운영한다. 200~300대 운영한다. 그거 뜨면은 베이징 때리고 돌아와서 저녁 먹는데? 골 때리는 거죠. 그 다음에 한국군이 전력에 고도화되고 있잖아요. 따라서 한국이 천안함 때 뭐 깨지고서 뭐 벌벌 떨고 그때 노무현이 썼던 캐치프레이즈를 2010년에 다시 썼거든요. 그 캐치프레이즈가 뭐냐면은 전쟁이냐 평화냐. 아니 지금 북한 응징한다고 전쟁할 거야? 뭐 이렇게 나온 거 아니야. 쟤들이 약은 거지.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한 2달 동안 딱 입시 썼잖아. 우리는 북한이 했다는 그 증거가 없습니다. 이게 미 국무부의 초기 한 2달 동안의 공식 입장이에요. 그 난리 났죠 그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북핵 인질 상태인 거 아니에요. 미국은 중국 사랑 하이퍼 글로벌리즘에 헬렐레 취해가지고 푹 퍼질러져 있는 거고. 클린턴 대통령,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오바마 대통령 전부 다 그랬지. 그런 한국이 어느 틈에 중국의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고슴도치로 바뀌었고 여기에 이제 한국의 KAMD가 다 완성이 되면 이거 중국이 미사일 쏴도 상당히 많이 방어를 하는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공산당과 시진핑은 로망이 뭐냐? 한국의 마르고 닳도록 종중 정권이 유지됐으면 좋겠다. 그거 외엔 답이 없어 쟤들은 이제. 과연 이제 그런 상태가 유지될까 안 될까? 우리 국민이 선택할 일이죠. 예. 자 이렇게 세계가 하나로 다 엮여 있습니다. 유럽에서 지금 NBDA와 프랑스가 뭐 전쟁 터진 지 4년 지금 4년 5개월, 4년 6개월 다 돼가는데 지금이라도 그나마 우크라이나의 첨단 무기를 면허 생산하도록 오케이를 때려줬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이제 그런 첨단 무기 면허 생산까지 못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장거리 순항 미사일, 장거리 자폭 드론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유럽 국가들이 돈을 대기도 하고 부품을 제공하기도 하고 또 거기에 일본, 대만이 중심이 돼가지고 한국도 옆구리에 좀 끼고 부품이 흘러 들어갔고 뭐 이런 일로 이제 그 정도에서 지금 일이 벌어진 건데 NVDA가 이번에 면허 생산하겠다는 그 장거리 순항 미사일은 얘는 벙커버스터 기능을 갖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 전구에서 벙커버스터라고 쓰면 그게 뜻이 뭐냐면 크리미아예요. 크리미아 먹는다예요. 그러니 이게 이제 유럽이 완전히 이제 유럽 안보의 유럽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고 중동 안보는 세계화가 일어나요. 이란 전쟁이 이제 매듭지어지면서. 그러면은 미군의 모든 역량이 사실 모든 주요 역량이 제1도련의 초집중 상태가 되고 그때 승부처 중에 가장 중요한 승부처가 한국의 국내 정치고 한반도고 북한이고 서해고 남해가 됩니다. 그래서 마음 단디 드시고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거예요. 예,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